큰애야, 네가 나랑 같이 사는 게 소원이라는데 내가 거절하면 예의가 아니지. 오늘부터 너희 집으로 들어가마. 시어머니의 폭탄 선언에 패백실은 얼어붙었고 가식으로 가득했던 형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모두가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저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짐을 쌌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 순간이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를요.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 제 전화기는 비명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형님이었어요. 동서, 어머니 좀 제발 데려가. 나 못 살겠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32살,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중소기업 대리입니다. 평범하다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제 결혼 생활이 평범했던 적은 단 하루도 없었죠. 그날도 저는 산부인과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제 이름이 호명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배를 어루만지는 임산부들이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괜히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뜯고 있었어요. 번호표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보며 안경을 고쳐 쓰더니 제 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세요. 다만 스트레스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몸 상태가 임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그 단어가 허공에 떠서 한참 동안 제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 몸이 왜 이런지, 뭐가 문제인지. 그걸 모를 만큼 둔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다만 의사 선생님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들으니 목구멍 안쪽이 뜨겁게 올라오면서 눈시울이 저도 모르게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하고 진료실을 나오는데 복도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한참을 운전대에 이마를 대고 앉아 있다가 겨우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풍경이 저를 맞이했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한 채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고 계셨고 제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고개를 휙 돌리더니 제 배 쪽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병원은 다녀왔냐? 소식은 없냐? 그 한마디에 온몸에 힘이 빠져서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가볍게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이 집이 도대체 누구 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아파트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마련한 집입니다. 그런데 거실은 시어머니 세상이고 안방 옆 작은 방은 시어머니 방이 됐고 냉장고 안에는 제가 모르는 반찬통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결혼 전 저는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와 함께 살자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똑똑히 말했어요. 성격도 생활 방식도 다른 분과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건 서로를 망치는 일이라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죠. 자식 된 도리도 모르냐? 어머니 혼자 두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리고 따로 살면 월세의 생활비에 이중으로 나가잖아. 같이 사는 게 합리적이지. 효도와 절약, 그 두 단어를 방패처럼 들이밀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그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이름으로 억대 대출을 안고 이 집을 장만했고 입주하던 날 시어머니의 짐이 제 짐보다 먼저 이 현관을 통과했어요. 남편은 밖에서는 누구보다 그럴듯한 효자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산다라고 말할 때면 목소리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주변에서 대단하다며 어깨를 두드려주면 입꼬리를 실룩이며 뿌듯해하죠.
그런데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 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소파에 드러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시어머니가 뭘 시키든 지수야, 엄마가 부르신다.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저한테 넘기는 게 이 사람의 효도 방식이니까요. 시어머니 잔소리를 듣는 것도, 비위를 맞추는 것도,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고 저는 4가지 반찬에 찌개까지 차려 밥상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앉으시자마자 찌개 맛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래도 아무 말 없으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밥을 퍼먹으며 무심한 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며? 뭐래? 숟가락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몸이 임신할 상태가 아니라고,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입안에서 굴리고 있는데 남편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혀를 차며 먼저 결론을 내렸어요. 당신이 맨날 예민하게 굴어서 그런 거 아냐? 좀 편하게 먹고 편하게 자면 되는 걸 뭘 그리 스트레스를 받아? 시어머니가 숟가락으로 밥알을 눌러 담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애도 없는 집에 내가 같이 있어주는 게 어디냐? 적적하지 않고 좋잖아. 그 말이 갈비뼈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심장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부들부들 떨렸지만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씹었어요. 밥인지 모래인지 분간이 안 됐지만 이 자리에서 입을 열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질 것 같아서 이를 악물었죠.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영혼이 빠져나간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했더니 남편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숟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 집의 평화란 제가 참고 삼키고 고개 숙이는 것 위에서만 겨우 유지되는 거였어요. 그걸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작은 방으로 들어와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양말 뭉치 밑에 접어 넣어둔 이혼 서류가 손끝에 닿았어요. 1년 전 새벽 2시에 몰래 인터넷으로 출력해서 숨겨둔 것이죠. 종이가 살짝 구겨져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고 저는 그 서류를 가만히 펼쳐보다가 다시 접어서 원래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빠져나갈 확실한 명분이요. 거실에서 TV 소리와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고 그 소음을 등지고 앉은 제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휴대폰에 형 김민석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형에게서 걸려온 전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을 확정지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통화를 끊고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한테 소식을 전했고 시어머니는 리모컨을 소파에 탁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나셨죠. 큰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간다는 사실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시는 모습이 방문 틈새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집에 며느리가 하나 더 생기면 뭐가 달라질까? 아니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며칠 뒤 상견례 겸 가족 식사 자리가 잡혔습니다. 장소는 강남 쪽 한정식 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고른 곳이었죠. 저는 그날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옷을 골라드리고 머리 스타일까지 의견을 맞추느라 진이 빠진 상태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양복 소매를 잡아당기며 거울도 없이 머리를 쓸어 넘기더니 저한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성큼성큼 앞서 걸어갔어요. 늘 그렇듯 저는 시어머니 팔짱을 끼고 반발짝 뒤에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주버님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비 형님 최미진이었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 미소를 지을 때 살짝 드러나는 보조개까지 누가 봐도 호감형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부터 뭔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두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더니 눈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요. 시어머니가 입고 온 남색 재킷을 훑어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다가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고생하신 친정어머니를 만난 딸처럼 보이기 충분했죠. 시어머니는 그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눈가가 촉촉해지셨고 남편은 옆에서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그 장면이 어색했어요. 아니,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속이 서늘했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나름 애를 썼지만 저런 수준의 연기력은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리에 앉고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을 때 형님은 제 옆자리로 슬쩍 와앉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따뜻한 척 포장이 되어 있었죠. 동서, 그동안 혼자 고생 많았지?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그 말투에는 위로 같은 껍데기 밑에 묘한 우월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내가 왔으니 걱정 마 라는 뉘앙스랄까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적당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대충 때웠죠. 식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고기를 집으며 큰아들네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셨고 아주버님은 최근에 계약한 아파트 평수며 위치를 설명하느라 신이 나 있었어요. 그때 형님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결혼하면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장남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잖아요. 동선의 집 그 좁은 데서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순간 제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형님의 얼굴을 봤는데 그녀는 진심이라는 듯 눈을 반짝이며 시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더니 연신 손사래를 치셨지만 그 손사래가 진짜 거절이 아니라는 건 3년을 같이 산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멋쩍게 웃으며 형님의 어깨를 두드렸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형님의 효심을 칭찬하는 쪽으로 흘러갔죠. 그 와중에 식탁 아래로 뭔가가 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이를 악물며 고개를 돌렸는데 남편은 형님 쪽으로 턱짓을 하며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배우라는 뜻이었죠. 테이블 밑에서 욱신거리는 정강이를 손으로 문지르며 남편을 노려봤지만 그 사람은 이미 형님을 향해 활짝 웃으며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리 형이 복이 많아요. 남편의 그 알랑거리는 목소리가 귀를 타고 들어와 뇌 한쪽을 긁어댔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 수발을 든 사람은 저인데 처음 만나서 입으로만 효도하겠다고 선언한 사람한테 저 난리를 치다니요. 제 안에서 차가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냉소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형님은 자기가 뱉은 말이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연신 입을 가리고 웃으며 시어머니와 눈을 맞추는 모습이 마치 카메라 앞에서 리액션하는 예능인 같았죠. 저는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장남이 모시는 게 도리라고 했지. 어디 한번 그 도리라는 거 실컷 해봐라. 디저트가 나올 즈음
저는 적당한 타이밍을 잡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형님 집에 가시면 얼마나 좋아하실지 눈에 선해요. 그 한마디를 던지는 순간 형님의 표정이 찰나만큼 굳어지는 걸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입꼬리가 살짝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0.1초의 균열을요. 하지만 형님은 금세 미소를 되찾으며 제 손을 다시 잡았고 저도 양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며 눈을 맞췄습니다. 밖에서 보면 다정한 동서지간의 화목한 한 장면이었겠지만 그 악수 속에는 서로 다른 계산이 팽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형님의 팔짱을 끼고 주차장까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제 기분이 묘했어요. 서운하다거나 질투가 난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시원해지는 듯한 오랫동안 막혀있던 하수구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운전석에 앉은 저를 흘겨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형수님 밥만 닮아라, 진짜. 핸들을 움켜쥔 제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룸미러에 비친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3년 동안 참고 삼키고 고개 숙이기만 하던 그 눈 속에 처음으로 뭔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주버님의 결혼식 날짜가 확정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준비할 게 많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였죠. 옆에서는 남편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코를 골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돌아올 시간에 맞춰 아침상을 차려야 했고 패백 음식이 제대로 준비됐는지 업체에 확인 전화도 돌려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7시 반쯤 미용실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올림머리에 한복까지 갖춰 입으신 모습이 어딘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시는데 한복 치마가 걸려서 비틀거리셨고 저는 얼른 달려가 팔을 잡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고맙다는 말도 없이 거울 앞으로 가서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머리를 확인하셨죠. 저는 그 뒤에 서서 혹시 흐트러진 부분이 없나 살피며 핀을 하나 고쳐 꽂아드렸습니다. 식장까지 가는 차 안에서도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은 운전석에서 라디오를 틀고 흥얼거리며 앞만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뒷좌석에서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느라 바빴어요. 큰아들 결혼시킨다고 목소리에 힘이 잔뜩 들어가 계셨죠. 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양복 단추를 잠그며 축의금 데스크 쪽으로 성큼 걸어갔어요. 거기 서서 아는 사람이 올 때마다 악수하고 어깨를 두드리며 폼을 잡는 게 자기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신부 대기실과 패백실을 오가며 이것저것 체크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닦을 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시며 연신 입을 열고 계셨습니다. 목소리가 식장 로비를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죠. 효부 며느리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셨고 상견례 때 형님이 했던 말을 거의 원문 그대로 옮기시며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저는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중에 형님이 빠져나갈 구멍은 점점 좁아지는 거니까요. 예식이 시작되고 형님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형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어요. 형님이 단상 위에서 하객석을 둘러볼 때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미묘하게 시선을 피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반 발짝씩 뒤로 물러서듯 서는 그 몸짓이 저한테는 아주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갈 때마다 어깨가 살짝 움츠러드는 것까지요. 저만 아는 장면이었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수줍은 새 신부로 보였을 테니까요. 식이 끝나고 가족들만 모이는 패백 시간이 됐습니다. 패백실 문이 닫히고 양가 어른들과 형제들만 남은 공간에서 아주버님은 형님 옆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상석에 떡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구석 쪽에 서서 패백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헛기침을 크게 하시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입을 여셨습니다. 큰애야, 네가 나랑 같이 사는 게 소원이라는데 내가 거절하면 예의가 아니지. 오늘